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마치 검투사의 대결 같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검을 뽑기 전에 내가 먼저 검을 뽑아야 하는 승부처럼 말입니다. 현재 법무장관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한 윤석열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것이라 윤석열의 타이밍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더 나아가서 검찰이 사생결단의 승부수를 던졌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진 만큼 답은 오히려 명쾌합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만큼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지켜보는 게 또 다른 정치 공방이나 가짜 뉴스를 막는 길일 겁니다. 9월 24일 화요일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갓길은 정말 평안하고 정말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정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예,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가던 중 한 괴한의 습격을 받은 남성이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 오후 8시쯤이었는데요. 대구 시내 한 아파트로 한 남성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29살의 다른 남성이 다가와서 범행 도구를 이용해서 이 사람을 피격했는데요. 이 피해자의 저항으로 범행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29살의 남성이 그 자리에서 달아났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남성은 경찰에 스스로 자수를 했습니다. 어허. 범행 도구로 귀가하던 남성을 공격했는데 미수에 그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자수를 했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당시에 피해를 당하신 분의 가족분 얘기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는 우발적이고 그 쓰레기통에서 주워서 범행을 했고 그리고 자기 나중에 그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하는데 걔는 장갑을 끼고 있었고 안경을 원래 쓰지도 않는 아이인데 안경을 썼고 그리고 모자와 마스크까지 다 장착을 한 상태였거든요. 본인은 자수를 했고 우발적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런 부분들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였어요, 저희한테는. 근데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만 들으면 대체 무슨 일이었길래 다짜고짜 한 남성이 귀가하던 다른 남성을 공격한 거야? 이유가 궁금하시잖아요. 김기혁 아나운서, 대체 두 남성은 서로 알던 사이입니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귀가하던 남성을 공격한 거예요? 일단 피해 남성과 가해 남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나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피해를 받은 남성은 20살이었고요. 네. 가해 남성은 29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를 당한 20살의 남성이 본인의 현재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네. 이 여자친구의 전 애인이 이 29살 남성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 이 이성 간의 관계, 그게 발단이 됐을까요? 혹시 김은배 팀장님? 그렇습니다. 이성 간의 문제가 좀 복잡하긴 한데 네. 제가 현재 게시대 보면은 남성들이 치정 때문에 문제가 돼요. 네. 근데 아무튼 이 남성은 그 가해자를 보게 되면은 전 여자친구라 한다면 놔줘야 되는데 자기 소유로 생각을 한 거죠. 아하. 그래서 당일날 보게 되면은 아까 그 말했듯이 마스크 그다음에 모자를 쓰고 안경 썼다. 네. 요거는 좀 우발적으로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준비했었고 그래서 경찰에서는 살인미수를 일단은 영장을 올렸는데 네. 검찰에서는 그걸 인정해서 법원에 올렸어요. 네. 근데 법원에서 기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경찰에서는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검찰에서 조사를 다시 해보니까 네. 이 친구가 이 가해자가 그 피해자가 다니는 대학의 사무실에 가서 네. 모 교수의 아이들을 어떻게 훔쳤나 봐요. 네. 그걸로 들어가 봐서 그 피해자의 주소를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 집을 알았으니까 피해자 집 주변에 병원 며칠 전이죠. 가가지고 CCTV 아시지 않습니까? 네. CCTV가 어디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했어요. 네. 그리고 저 피해자가 몇 시에 귀가하고 어느 골목을 통해서 간다. 네. 요것까지 파악했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는 이게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고 네. 사전에 세밀하게 계획된 범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글쎄요, 이건 누가 봐도 김은배 팀장님 말씀처럼 오랜 수사 경험이 있으신 김은배 팀장님도 한눈에 봐도 이건 우발적 범죄가라 보기 어려운데 본인은 피의자는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피의자는 자신은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갑 끼고 있었죠. 원래는 안경 안 쓴 사람이 그날 안경을 끼웠죠. 모자와 마스크까지 다 끼웠죠. 이건 누가 봐도 자신의 신원을 가리려 숨기려 했다는 정황으로밖에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강성신 변호사님,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 범죄가 우발 범행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는 걸 더 입증하는 증거가 나왔다면서요? 네, 심지어 시신의 유기 장소까지 이제 물색을 한 것으로 어허. 드러났습니다. 네. 이거 완전 치밀한 계획 범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범행 후에 시신 유기 장소를 물색한 게 이제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로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공유 차량을 이용해서 그 피해자의 버스를 타는 어떤 동선을 파악을 해서 네. 미리 자기가 공유 차량을 타고 가서 그 범행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봤을 때 당연히 우발적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볼 때는요. 보면요. 저 공유 차량은 요즘은 손쉽게 모바일로 그냥 빌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파가 선생님이 정말 당시 상황을 잘 묘사하셨는데요. 공유 차량으로 피해자분이 평소 귀갓길에 내리던 버스 정류장에서 지켜봅니다. 그런데 저 공유 차량에서 타고 지켜보다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 이제 도착해서 집에 가겠구나 하고 저 공유 차량 타고 미리 피해자의 집에 가 있는 거예요.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저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김동철 원장님. 근데 자수했대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완전 범죄를 꿈꾸다가 네. 완전 범죄가 실패했습니다. 자, 이제 계획이라고 범죄 계획을 할 때는 네. 성공 사례에 대한 성공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하지만 네. 실패를 했었을 때에 본인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도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빠른 인정을 하고 자수를 했다라는 부분들은 범죄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본인이 잡히게 된다면 아하. 빨리 자수를 해야겠다. 자, 왜 이러냐면 네. 더욱 치밀한 계획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더 타격을 줄 수 있는 완전 범죄를 또 꿈꾸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완전 범죄가 만약에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것들은 학습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범죄를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단초가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고 다행히 피해자분은 완강하게 저항했겠죠.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금 공포감에 사로잡혔겠어요. 그런데 당시에 경찰도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임방글 변호사님,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면서요. 네, 경찰에서 수사하다가 네. 이 사람 구속해야겠다라는 마음에 이제 검찰을 통해서 영장을 처음에 청구를 했었는데요.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네. 기각한 데에는 제 생각에는 아마 자수한 게 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 도주 우려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하면서 특히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라는 이 피의자의 주장을 어느 정도 좀 받아들여준 것 같습니다.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그래서 경찰이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네. 네,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계획적인 범행임을 많이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네. 그래서 검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해서 이번에는 구속이 됐습니다. 네. 사실 당시에 법원이 경찰이 신청했던, 물론 검찰을 통해 갑니다만 경찰이 신청하면 검찰이 검토해서 이제 법원에 청구를 합니다만 그 영장에 대해서 기각을 했어요. 그 기각됐을 때 피해자분들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가족분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친구가 재발되지 않는 거랑 반성하는 거, 그리고 이게 엄중하게 되는 거,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과 뭐 자수를 했다는 것 때문에 집행유예로 끝났다면 저한테는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그게. 물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속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구속 수사가 필요해서 영장을 신청하긴 하는 겁니다만 지금 이 피해자분과 피해자분 가족들이 느끼기에는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상당히 신변의 위협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강성신 변호사님 어쨌든 검찰로 송치됐고 사건이 검찰이 더 보강 수사를 해서 인신 구속을 시켰습니다. 이 사람을. 네. 네, 일단은 구속이 됐고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의 이제 죄질 자체가 상당히 불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자면 네. 아까 그 피해자의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살인의 고의로 인해서 착수를 했고 여러 가지 정황이 너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네. 일단 살인 미수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중범죄로서 굉장히 뭐 실형까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네. 해봅니다. 이게요, 김은배 팀장님. 범행 도구까지 치밀하게 준비했고 동선도 파악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부정한 방법으로,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 피해자의 동선, 주거지 등등을 검색해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범행을, 그것도 끔찍한 도구를 사용해서 살해하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수했다? 그런데 도주 우려가 없다? 반성한다? 이런 이유만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시청자분들이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경찰서에서 이건 아까 검찰이 수한 것처럼 그걸 아직 못했을 수 있어요. 그 휴대폰 프레시 같은 것도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경찰에서는 살인 미수라고 하면 당연히 영장을 쳐요. 네.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거의 90% 이상이 구속이 되는데 아하. 이번 경우에는 아까 변호사님 얘기했지만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 자수했기 때문에. 아. 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런 게 상당히 이유가 되나요? 자수하게 되면은 참작사유는 됩니다. 왜냐하면 도주하게 되면은 범행도 중대한데 본인이 자수했다는 건 물론 이 자수는 아마 피해자가 자기를 알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했기 때문에 자수한 것이 네. 만약에 피해자가 전혀 몰랐다고 한다면은 네. 계속 도주했을 거예요. 네. 어떻든 경찰에 신청한 걸 대해서 검찰에서는 법원에서는 그거를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그러니까 고의적인 살인이 다툼이 있다라는 네. 거하고 증거 일면이 도주 우려 없다. 이거는 네. 자수했기 때문에 참작을 한 것이라고 네. 봤죠. 사람의 마음이요, 어디까지 악랄해질 수 있을까요? 자신이 사귀던 전 여자친구와 지금의 그 상대방 남성이 사귄다는 게 이유가 돼서 그 남성에게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는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정말 인간에게 어디까지 악랄해질 수 있는가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요즘 아이들이 무섭다는데요. 초등생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예, 10대 또래 아이들이었는데요. 10대도 나이 나름이기 때문에 이 아주 어린 학생들이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영상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네, 아주 앳돼 보이는 학생의 얼굴에 피가 아주 가득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둘러싸인 학생들이 손으로 때리고, 이마도 치고요. 저 울긋불긋한 게 피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자세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요. 지금 코에서 피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누가 닦아주긴 하는데 옆에서 네. 닦아주긴 하지만 그 폭행은 멈추지 않고요. 그러네요. 저희가 자세히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욕설도 굉장히 많이 내뱉습니다. 자, 주변에서는 또 다른 학생들이 지금 잘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노랫소리가 들려요. 지금 서로를 이 학생을 때리고 있는 와중에 또 다른 학생은 그냥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분노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이제 SNS상에 이제 올라와서 저렇게 삽시간에 퍼지게 됐는데, 임방글 변호사님, 저희가 이제 그 피를 직접적으로 보여드릴 수 없어서 화면을 뿌옇게 처리했습니다만, 화면상으로 봤을 때요, 앳돼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등장 인물들이.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기서. 지금 저렇게 피를 흘리고 있는 학생 초등학교 6학년, 그러니까 13살 초등학생입니다. 자, 피해자 13살이고요.
가해자, 가해 학생 1살 많습니다. 중학교 1학년입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 7명이 지금 네. 저 학생에게 폭행을 가한 것인데요. 네. 3일 전입니다. 지난 21일 오후 6시경 네. 수원시에 있는 모 노래방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가해 학생 중에 한 명이 저 영상을 찍어서 이제 SNS에 올려서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건데요. 네. 저들은 어떻게 알게 된 사이냐? 네. SNS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메신저로 주로 대화를 하는데 네. 메신저로 좀 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좀 하다가 직접 만나자 해서 만난 자리에서 저렇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네. 영상을 흐릿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피해 학생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말도 하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대꾸도 하지 못하고 맞기만 하고요. 그리고 저 가해 학생들 때리고 한 명의 학생, 남학생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 의도에 대해서 이제 추정을 해보건데 아무래도 혹시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른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너무 어린 학생들이 또 어린 학생을 상대로 저렇게 좀 끔찍한 폭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화면만 봐도요.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반항, 저항조차 하지 못한다는 정황을 쉽게 느낄 수 있는데요. 대체 김은배 팀장님, 그렇다면 중학교 1학년짜리 애들이 바로 한 살 아래 6학년짜리 이 여학생을 저렇게 집단으로 폭행한 이유가 대체 뭡니까? 그렇습니다. 중학교 1학년도 어린데 네. 7명이랄까 뭐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7명이서 자기보다 1년 아래인 초등학교 6학년을 폭행을 했어요. 근데 네. 이유가 있습니다. 둘이 이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아니면은 만났을 때 반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가 어른들도 반말하면 다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어린 학생들도 서열이 있기 때문에 1학년 후배가 나한테 반말해 이것도 있었고 네. 또 그 피해자 그 학생이 네. 그 남친이 있는 그 학생들 있잖아요. 네. 중학생한테 아마 문자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왜 남의 남자친구한테 문자를 보내냐. 그러니까 아마 이 가해 학생들이 1명, 2명이서는 폭행을 못하고 네. 여러 명이 뭉치게 되면은 상승 효과가 나니까 네. 그 피해 학생을 불러서 7명이서 집단으로 폭행. 아하. 그렇다고 한다면은 네. 어린 사회에도 보면은 한두 명이 싸우는 게 아니라 네. 무슨 일반 뭐 조직 폭력배처럼 네. 7명이 뭉쳐가지고 폭행했기 때문에 네. 사안이 더 중대하고 큰 겁니다. 네. 저 영상이 알려지게 된 이유는요. 피해자가 무슨 저 영상을 올리거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강성신 변호사님, 그러면 저 영상이 알려지게 된 배경 과정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현재 SNS에서요, 이제 06년생으로 추정되는 이제 다수의 인원들이 보시다시피 한 여학생을 이제 폭행을 하고 네. 영상에 보기에도 굉장히 출혈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심하고 영상에 나오지는 않지만 막 노래를 부르고 있고. 네. 그래서 이러한 SNS가 퍼지고 나서 이제 청원이 올라왔어요. 국민청원 게시판에. 네. 그래서 그 영상 속 가해자를 알고 있는 소수의 이제 용기 있는 자들이 청원을 한 겁니다. 청원 글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요. 네. 이 학생들은 필히 엄중 처벌이 당연히 돼야 되고 네. 법의 무서움과 사람의 인권을 박탈시키면 네. 어떠한 죄가 성립되어 본인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네. 그리고 폭행당한 피해자 여학생의 인권을 몰락시킨 것을 깨우치게 해야 합니다라고 글이 올라왔고 현재 20만 명 이상의 동의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저 영상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피해를 당한 이 학생은 속수무책으로 그 가해 학생들한테 둘러싸여 있어서 무슨 저항조차 못했잖아요. 무슨 영상을 찍었겠어요. 그런데 저 영상을 찍은 게 누가 봐도 가해 학생 중에 한 명이 찍었겠죠. 그런데 저것을 자기들끼리 돌려봤나 봐요. 그 영상을 본 저 가해 학생의 지인이 우연히 SNS에 올리면서 이게 삽시간에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적 공분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벌에 처해주세요. 오늘 오전 8시 기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이 2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지금 분노가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정말 정녕 중학교 1학년생들이 한 짓이란 말입니까? 이 행동이 성인 조폭 뺨치는 행동이에요. 어디 노래방에 가둬놓고 피가 철철 나도록 안면을 구타합니까? 이런 행동을 한 게 중학교 1학년들이에요. 그런데 대체 경찰은
이 사건을 어디까지 지금 조사하고 있는지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페이스북이나 그런데 뭐 댓글 달고 하면은 댓글 단 사람하고 뭐 메신저를 주고받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을 해서 만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그런 사이는 아닌 거죠. 만난 건 처음이죠, 그날. 메신저 상으로 다툼이 있었으니까 우리 만나서 뭐 잘 마무리 짓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의심 없이 갔던 것 같아요. 폭행, 공동 폭행이었는데 뭐 피해자 상태 봐서는 뭐 상해로 변경될 수도 있고요. 그래 폭행보다는 상해가 좀 더 세니까요. 인터넷상이나 댓글상으로 피해자나 가해자 신상이 노출되고 피해자나 가해자나 어떤 개인정보나 잘못된 사실이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거죠. 김동철 원장님, 요즘 보면요. 아이들의 일탈 행동이요. 성인 뺨치게 정말 극악해지고 있어요. 지금 자신한테 1년 선배인 자신한테 반말한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있는 남학생한테 왜 문자 보내? 이게 폭행의 이유였대요. 자, 이렇게 저희들이 볼 때는 뭐 작은 사건, 작은 이유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그 사회의 문화가 또 그렇게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가치라고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팀장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이 형태가 꼭 조폭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네.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네. 이게 집단 폭행과 집단 범죄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런 것들을 링 범죄라고도 하거든요. 네. 자, 링 범죄라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한 명이 지시를 내리고 네. 그 지시를 받은 행동원들이 폭행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게 지금 요즘 청소년들이 본인에 대한 그룹에 대한 우월성, 그리고 또 어떤 집단에 대해서 뭐 상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사진도 찍거나 동영상을 찍거든요. 네. 그래 이걸 숨기지 않고 전쟁의 전유물처럼 본인들이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을 키우는 부분들인데 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저희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네. 됩니다. 그런데 앞서 경찰 얘기 중에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강성신 변호사님. 네. 혐의가 공동폭행이었는데 피해자 상태를 봐서 상해로 변경될 수도 있다.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뭐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범행의 고의 자체가 때렸다는 것 자체가 뭐 상해를 입히고자 하는 고의였는지 혹은 단순히 폭행을 하고자 하는 고의였는지 그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폭행이 될지 아니면은 뭐 상해죄를 적용할지 여부가 갈릴 것 근데 같아요. 구분될 수는 있어요? 네, 구분이 될 수 있죠. 상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신체의 기능이 손상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상해죄에 적용이 가능 여부가 갈리고요. 네. 그리고 단순 폭행죄보다는 상해죄가 더 법정형이 가중되고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사안을 더 들여보고 뭐 재판부의 판단도 필요하겠지만 네.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상해를 했고 그 피를 막 또 흘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체 기능이 훼손됐다고 보여지면은 이제 특수상해죄가 적용이 될 수도 있다고 네. 보여집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추정컨대 이 피해를 당한 여학생의 이 피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을 거예요. 보세요. 코피가 날 정도로 안면을 만다는 것은 정말로 어떻게든 부상 정도가 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만져서는 피가 나지 않는가, 코피가 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그 정도인데 지금 피해 정도도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임방글 변호사님, 앞서도 영상에 보면 흐릿하지만 남학생으로 추정되는 이 목소리, 노래를 태연히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해자로 지금 입건된 이 학생들은 모두 죄다 여학생이고 7명이랍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남학생도 있었던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왜 그 학생들은 그 장소에 있었는데도 죄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수사를 좀 더 해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정말 그냥 좋은 관계에서 노래방을 가서 남학생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이제 노래를 안 부르고 있던 여학생들이 뭔가 어떤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애를 때려야겠다라는 뭐가 있어서 그때 이제 그 피해 학생을 막 때렸다. 남학생은 전혀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이 남학생도 어떤 공동상해, 저는 공동상해로 의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네. 그 공동상해의 어떤 공범으로 인정하기 좀 어렵죠. 공동상해가 되려면 뭔가 이 아이를 때리고 다치게 해야겠다라는데 어떤 모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의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전부터 우리 이 여자애, 이 초등학생을
노래방 가서 한번 혼을 내주자. 아까 제가 제 개인적으로 추정했던 소리가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너는 노래를 불러. 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해서 이 범행이 일어난 것이라면 이 남학생 또한 당연히 공동상해의 공범이 되겠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좀 더 수사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가해 학생들이 모두 여학생이고 7명이래요. 지금 경찰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은배 팀장님,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소년 분류 심사원으로 인계했다는데 생경한 단어입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게? 소년 불러 심사원은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법원에 달리는데 네. 일단 소년들을 거기 보내게 되면 한 달간 정도 있으면서 분리를 해서 재판을 하는데 요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06년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만 14세가 안 됐어요. 네. 14세 미만 있으면은 법률적으로 형사법으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아마 조사하더라도 피해자 신문 조사를 안 받고 진술서를 받을 거예요. 제가 소년반장을 있을 때도 형사 미성년자는 피심을 안 받고 진술서, 네. 신문 안 찍는 거예요. 전과 안 올라가요. 네. 한 다음에 법원에 소년으로 넘겼는데 네. 여기서 보면은 일단 7명이 사안이 크기 때문에 네. 소년 분류 심사원으로 보내서 네. 아마 거기서 보초본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봉사 명령 네. 그런 걸 아마 내릴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은 집에 교환 안 시키고 거기에 그 일종의 소년 구치소니까 네. 거기에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재판을 받아라 하고 보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희가 알아봤더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가해 학생들 부모들까지 와서 일단 조사를 다 받았대요. 뭐 지금 피해자와 피해 학생과 피해자의 부모한테까지 사과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부모 입회하에, 부모 동석하에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지금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데 왜 그런 거예요? 예, 이 영상이 이제 SNS를 통해서 퍼지게 되면서 이 영상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이 영상에 가해 학생들의 신상을 공개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학생들의 이름과 함께 이 신상 정보를 함께 써내려간 글들이 있는데 이게 경찰에서는 잘못된 정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해자들이 아닌 다른 죄 없는 사람이 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피해를 얻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희가 영상에서는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지금 SNS상에 돌아다니는 그 영상 속에는 이 피해 학생이 모자이크 처리도 되지 않은 채 피를 흥건히 흘리고 있습니다. 아하. 이 학생이 또 앞으로 이제 학생으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맞아요. 사회생활 해야죠. 예, 진짜. 이 피해자의 얼굴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2차 피해까지 지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좀 의미 있는 진단 짚어봐야 될 문제 같아요. 임방글 변호사님. 그렇죠. 제가 피해자라면 제가 알려주는 거 원치 않을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나이도 네. 굉장히 어려요. 초등학생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잘못된 사실, 특히 가해자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가해자다라고 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잘못된 거다. 이거 명백하게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고요. 그게 진짜 맞는 정보다. 라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에만 피해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법이 허용하고 있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가해자 측에서 충분히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점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네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틀린 정보든 맞는 정보든 무차별적인 신상 유포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병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를 갖고 있습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방글 변호사님. 저도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데요. 네. 지난달 7일 저녁에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대형 산부인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 아내는 베트남인이고요. 네. 남편과 함께 이 산부인과를 찾습니다. 찾아서 임신 사실을 확인을 받는데요. 네. 진료실에서 임신 6주다라는 진단을 받게 아유, 됩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영양제를 처방 받으라라고 이제 의사가 이야기를 해서요. 네. 영양제를 맞기 위해서 분만실로 올라갑니다. 네. 임신 6주면은요, 얼마나 이 기다렸던 그 아이 소식일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손 꼭 잡고 산부인과 갔겠죠. 그런데 임신 6주입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했겠죠. 그래서
영양제, 그러니까 영양수액을 이제 처방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양수액을, 처방받은 영양수액을 맞으러 한층 위에 있는 그 병실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진료실은 그거보다 한층 아래였는데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임방글 변호사님, 아무 뭔가 문제가 이 없죠? 부부한테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거잖아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이 영양제를 맞기 위해 분만실에 올라왔는데 이 분만실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상에. 간호사가 잘못된 차트를 갖고 옵니다. 아이고. 이 영양제를 맞아야 하는 이 임산부의 차트가 아니라 낙태 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차트를 잘못 가져온 겁니다. 세상에. 차트는 잘못 가져올 수 있는데 이 환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거죠. 아이고. 진료대에 누워있는 환자가 자신이 들고 있는 차트의 환자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영양제 수액 대신에 마취제를 투여합니다. 세상에. 담당 의사, 이 낙태 수술하기 위해 들어온 이 담당 의사도 이 누워있는 환자가 누구인지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낙태 수술을 집도하게 된 거죠. 아니, 김기혁 아나운서, 이게 지금 귀를 의심케 합니다. 영양수액을 놔주는 줄 알고 이 임신 6주에 베트남에서 온 신부는, 아내는 지금 그 분만실이 있는 한층 위로 올라가서 주사를 맞으려고 누웠는데 세상에 임신한 이 여성한테 마취 주사를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기혁 아나운서? 맞습니다. 이 여성이 사실 이 낙태 수술이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나서도 이 상황을 인지를 못했다고 세상에. 해요. 그냥 당연히 영양제를 놔줬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하혈을 계속하게 된 아이고. 겁니다. 이 피해 여성이 아무래도 낙태 수술을 받았기 세상에. 때문에 피를 계속 흘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해서 그 병원에 다시 찾아가 본 겁니다. 다음 날에요? 예, 다음 날 다시 찾아가 보니까 이제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와서 지금 낙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세상에. 라는 말을 듣게 된 겁니다. 분명 나는 영양제를 맞으러 왔는데 수술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여성이 이 가족들과 함께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 날벼락 같은 얘기예요. 임신 6주라는 소식을 들은 날, 그날 당일날 낙태 수술이라뇨. 지금요, 이게 정말 말이나 되는, 이런 과정이 말이나 되는지 이 전문가 얘기가, 그리고 해당 병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맞는지 간호사랑 의사랑 복수로 확인하게 되어 있고 당사자한테 다시 물어보죠. 이름 뭐냐고. 해당 병원은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는 뉴스도 안 받고 내용은 몰라요. 근데 지금 하도 많이 갔다 와서 근데 제가 아는 게 없어서 따로 뭐 말씀드릴 게 없네요. 따로 담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전혀 내용을 몰라요. 무조건 모른다. 자기는 아는 게 없다. 이 잡아떼면 답니까? 김은배 팀장님 지금 소중한 복중태아의 생명을 잃게 해놓고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정말은 인정이 안 되죠. 저 같은 경우에도 검사를 해도 그 이름하고 나이를 물어보거든요. 기본적으로 물어보는데 수술할 때 더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봤어요. 네. 경찰에서는 이걸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봤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네. 지금 피해자에서 상처를 입힌 거고 애를 낙태시켰지 않습니까? 네. 요거를 처벌하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은 낙태한 아기는 왜 처벌을 안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낙태죄로 처벌하려고 그러면 아마 부동이 이제 동의를 안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마취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고의성은 없다. 네. 그래서 봤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사람이 아니냐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 형법상은 변호사님 아시겠지만은 진통설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려고 진통할 때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네. 이 지금 낙태된 태아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건에 적용을 못하고 단지 피해자가 상해당한 걸로 해가지고 네. 업무상 과실치상 어느 네. 분은 왜 과실치사를 안 하냐 하지만은 할 수 없이 그 네. 태아에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입건을 하는데요. 또 네. 플러스 해가지고 또 의료법이라든지 적용할 것 같으니까 네. 경찰에서는 또 세심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네. 아마 있는 법이 있다면은 적용을 할 겁니다. 저희가 조금 더 상황을 알아봤는데 진짜 일이 이렇게 벌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당시에 이
베트남에서 온 아내, 베트남 출신 아내는요, 영양 수액을 맡으려고 한층 위에 있는 분만실로 이동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계류유산, 그러니까 뱃속에 태아가 이미 죽었는데도 자궁 밖으로 나오지 않는 환자가 있었나 봐요. 그 환자의 차트, 바뀐 차트를 간호사가 들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차트, 앞서도 말씀드렸죠. 차트는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의사가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 없이 그 간호사는 마취제를 투여했고요. 의사는 그냥 기계적으로 차트를 보고 낙태 수술을 한 겁니다. 그대로 잠이 들었던 이 여성분은 결국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뭐 지금 언론에는 뭐 부동이 낙태다 뭐다 하는데 강성신 변호사님이 좀 이해를 쉽게 대체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잃겠는데 부동이 낙태다 뭐다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일단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네. 이 의료인의 행위 자체는 인부의 동의를 받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행위 자체는 부동의 낙태죄에 해당할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고의가 조각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료인 같은 경우에 낙태를 한다라는 그 어떤 사실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네. 착오를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낙태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네. 낙태 시술을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이 고의성에 의한 어떤 착오가 있었다고 봐서 네. 이 범행이 어떤 낙태나 혹은 뭐 영아 살해나 이런 거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네. 이렇게 돼서 이제 적용 가능한 혐의가 네. 업무상 과실치상이 되는 거고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그 영아가 네. 이제 태아 같은 경우에 분만이 일어났을 때 진통을 하는 경우에 이제 형사상의 객체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와는 별개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잖아요. 네. 이 경우에는 태아한테 민사상, 네. 그러니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형사와 별개로 그 산모 같은 경우에는 병원 측을 상대로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태아를 이유 삼아서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추가적으로 보면은 판결이 좀 어떻게 예상되느냐고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네, 그거는 제가 잠시 네. 짚어볼까요? 네, 판결. 네, 네. 만약에 이제 이걸 재판까지 가게 되면 어떠는지 한번 짚어보고요.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임방글 변호사님,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적용된 게 업무상 과실치상이라는 거예요. 다치겠다는 거예요. 소중한 생명, 태아가 죽었는데 과실치상이에요. 과실치사 아니에요? 말은 그런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이 치상이요. 뱃속에 있는 태아를 다치겠다는 게 아니고요. 산모. 그러면요. 산모를 다치게 태아는요? 했다는 거. 이 태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태아 자체가 아다지만 어쨌든 출생을 못했잖아요. 육주면 생명으로 안 보는 거예요? 우리 법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이게 아닙니다. 뭐예요, 이게? 네, 낙태죄 우리가 지금 법에서 지금 뭐 낙태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의사에게 고의를 우리가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처벌을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율할 수 있는 법이 지금 이 상해죄, 산모에 대한 상해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법감정에는 맞지 않죠. 아이가 지금 태어날 수 있는 아이가 태어나지 못했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엄마가 다친 걸로만 하지 아이에 대해서는 할 수 없지? 그 부분은 우리 법의 규정이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정말 해괴한 얘기입니까? 경찰도요, 이 사건 수사하면서 경찰도 사람이잖아요. 많이 분노하고 있는 듯해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베트남이라고 확인 안 합니까? 확인해야 될 의무를 소홀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빠른 시간 내에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경찰분 얘기 중에 확 와닿는 게 있어요. 베트남 사람이라고 신원 절차 확인 절차 안 제대로 안 합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들이 저한테도 지금 확 와닿는데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한 생각과 주요한 행동이라는 게 있고, 주요하지 않은 생각과 행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이 병원에서는
산모의 어떻게 보면 그 생명도 지금 담보가 될 수도 있고 아이의 생명까지도 있는데 너무 주요하지 않은 행동 그리고 네. 주요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 같고요. 그 전 인터뷰에서도 나온 것들처럼 네. 뭐 사람들이 너무 많다. 네. 뭐 이런 인터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자, 사람이 많으면 정말 중요한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곳에서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런 것처럼 이 병원에서의 문제는 네. 과실치상이지만 네. 치사와 같은 그런 의무를 사실 전 저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요, 더 어처구니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당시에 환자의 차트도 제대로 동일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수술했던 그 의사가요, 사건이 터진 이후에 해당 산부인과 그만뒀대요. 그런데 강성신 변호사님, 네. 그 다른 대학별에서 근무하고 그때 버젓이 이게 뭡니까 이게? 참 문제가 많이 되네요. 근데 뭐 이 경우에는 재판이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취업 제한 명령이라든지 이런 걸 현재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일단은 도의적 책임만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업무상 과실치상이라고 하는데 현저한 어떤 업무상의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인은 이제 주의 의무, 주지 의무 같은 게 관련법상 인정이 돼요. 근데 이러한 의무를 명백하게 이제 해태하였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재판의 결과가 있고 나서도 과연 어떤 동일한 업종의 업을 누릴 수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의술이 아니라 인술이 필요하다는 말이 왜 이렇게 갑자기 새삼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참 어렸을 때요.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한두 번쯤 들었던 얘기일 거예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런데 이 질문이 끔찍한 일의 단초가 될 줄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강성신 변호사님. 네, 해당 사건은 지난 3월 15일 0시경에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된 사건입니다. 이날 밤 이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를 한 34살 아버지는요, 잠을 자고 있던 5살 딸아이를 깨웁니다. 네. 그리고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식의 질문을 하고요. 네. 아이의 질문에 심지어 엄마도 아니고 아빠가 좋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어요. 이 아이가 딸아이가요. 답을 했어요. 그렇게 네, 아빠가 네. 좋다라고. 근데 여기까지는 단란한 가정의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네. 아빠가 좋아요라고 하는 딸아이의 대답에 아버지는 이내 거짓말이라며 딸아이의 얼굴과 이마를 때려서 코피까지 흐를 정도로 세상에. 아이를 수차례 폭행을 하였습니다. 아니 아빠가 좋아. 그것도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뭘 잘했다고 자는 애를 깨워가지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이가 아빠가 좋아 했는데 때렸대요. 그것도 무차별적으로 코피가 나게, 그 아이 코피가 나게. 이상한 사람이네. 만약에 아이가 거짓말을 아빠가 좋아 그러면 나는 껴안고 뽀뽀를 할 건데 네. 오히려 폭행을 했다? 네. 근데 폭행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또 자고 있던 3살을 깨워가지고 발로 찼어요. 코피 날 정도로. 세상에. 그러더니 또 그 아마 아이가 딸 둘에 아들 둘이 있던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10살 아들도 또 깨워가지고 손으로 때리고 13살 아들 때리고 그러니까 이 술 먹은 사람은 내면에 아마 폭행, 쉽게 네. 해서 그 폭행이 잠재져 있기 때문에 네. 그 잔혹성을 술로 먹은 거로 해놔가지고 푸른 거죠, 애들한테. 네. 그러니까 어떤 불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 아들, 딸, 그 4명을 정말 아끼고도 사랑해줘도 부족한데도 네. 발로 차고 손으로 때리고 폭행을 한 겁니다. 아니 근데 이 겉으로 보면 다둥이 다복한 가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술 먹고 들어온 아빠란 사람이 자는 아이들 다 깨가지고 폭행을 한다? 이게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김동철 원장님. 이 뭐 가정 폭력범들이 하는 뭐 정말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그리고 자는 아이들을 깨워서 뭐 이게 사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 얘기는 사실 하나의 빌미일 정도고 만약에 정말 엄마가 좋아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래 거짓말 안 했으니까 그럼 넌 잘 자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네. 어쨌건 폭력은 분명히 이루어졌을 거고요. 이게 상당히 무서운 부분들이 뭐냐면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가정 폭력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고 이 아이들이 자는데 아버지가 깨웠을 정도면 또 아이들이 불안해서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상당히 그동안 고통이 아마 상당히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빠가 34이에요. 그런데 일단 젊은 나이에 결혼했나 봐요. 그런데 보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코피가 날 정도로 맞고 있으면 울었을 거 아니에요. 응응응응 아빠 왜 그래? 그러면 엄마란 사람이 아 인간아 술 먹고 들어왔으면 곱게 자냐 잘 것이지 애들한테 무슨 짓이야? 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강성신 변호사님. 네, 근데 현재 지금 별거중이고 그때 당시에도 이제 별거중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없었어요 당시에? 아니요, 엄마가 있는데요. 네. 이제 별거중이었던 이유가 뭔고 하니 그게 집안에는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집안에는 아하. 없었는데 그래서 말릴 엄마가 그 당시 집안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아하. 근데 왜 그러면은 없었는고 네. 하니 이 남성이 그 아내를 폭행을 해가지고 세상에. 벌금형까지 받은 상황이었어요. 아하. 이제 그러한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이제 폭력성이 굉장히 짙은 사람인 것 같은데 네. 그 전에도 폭력 전과가 있었던 사람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별거중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김은배 팀장님의 이 분석처럼 임방글 변호사님 자신의 아내한테도 폭행을 저질렀던 사람이네요, 진짜. 네, 아내에게 이전에 이미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고요. 그래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인의 아내를 때려서 또 벌금형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마 힘들어서 집을 나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네. 사이에 이 또 자녀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인데요. 이 남성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아하. 재판부가 선고를 했는데요. 우선 이 사람이 이런 폭력 전과가 있던 점, 또 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아내를 때려서 벌금형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 이렇게 아이들에게 폭행을 가한 점, 네. 이거는 이제 불리한 양형이 된 것 같은데, 네. 다만 이 범행이 아내와 별거 중에 이제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싶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 뭐 이런 점, 그리고 자녀와 아내가 선처를 바라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김동철 원장님, 저는 이런 판결 나올 때마다 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독심술 기계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이 아빠라는 사람한테, 남편이라는 사람한테 선처를 바란다고요? 5살짜리가 그 선처를 바란 마음이 있을까요? 3살짜리 코피나게 갑자기 영문도 없이 자다가 얻어맞은 3살짜리가 선처 바란 마음이 있을까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서 술 처먹고 들어와서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물어봤을 때 딸이, 5살짜리 딸이 아빠가 좋아할 때 방금 웃으면서 아빠가 좋아 했을까요? 아빠가 좋아 두려움에 떨면서 하지 않았을까요? 아빠의 폭력성을 알고 있기에 말입니다. 제가 뭐 재판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우발적일 수 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발적인 사람이 아닌 걸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습관에 대한 폭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우발적이지 않고요. 제일 무서운 부분들은 뭐냐면 영유아들에게 폭력을 행사를 했었을 때 제가 호통시키고 싶은 이야기가, 이 아이는 뇌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뇌에 대해서 직접적인 상처가 나지 않더라도 이 기억에 대한 조작들 때문에 네. 아이의 집중도 그리고 모든 정신적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기억을 못한다 네. 하더라도 이 아이는 상당히 큰 트라우마를 겪고 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강성신 변호사님, 재판부가 이렇게 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이런 2년 선고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요, 이 가정을 면밀하게 보호해주고 관찰해줘야 돼요. 또다시 가정폭력 일어나지 말란 법 없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땐 조금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자녀들이 전부 미성년자들이잖아요. 네. 나이가 어리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별거 중인 상태라고 한다면 네. 이 만약에 아버지가 뭐 복역을 한다 이러면 돌봐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법원의 입장에서는 좀 하루빨리 재사회화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네. 다시 네. 아이들의 품으로 제대로 된 사람으로서 돌아가기를 네. 바라는 그런 측면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이 부모가 된다는 것, 이 명언이 갑자기 떠오르네요.